자, 412페이지 저당권 불찰입니다. 중요하죠. 저당권 나오고 그다음에 특수저당권이라고 공동저당과 근저당, 그다음에 포괄근저당, 포괄공동근저당까지 나옵니다. 좀 어려운 부분이죠. 뜻을 생각해 봐야 되고요. 당연히 어떤 특징이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다음에 저당권을 어떻게 취득하는가. 취득 또는 성립요건이라고 해도 되죠. 두 가지죠. 법률 행위에 의한 취득과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이 있는데요. 법률 행위에 의한 취득이 99%입니다. 즉 당사자 사이에 돈을 빌려주면서 저당권 설정 계약을 하고 저당권 등기를 통해서 취득하는 게 대표적이죠. 그 다음에 저당권의 효력. 여기가 아주 중요한데요. 저당권의 효력의 가장 기본이 우선변제권이죠. 경매권과 우선변제권. 근데 이제 이거는 거의 출제가 안 될 것이고요. 부차적인 효력이 나옵니다. 두 번째가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범위. 요게 최근에 아주 출제가 잘 됩니다. 피담보 채권의 범위가 나오고 목적물의 범위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목적물의 범위와 관련해서 물상대위라는 것까지 출제가 됩니다. 물상대위. 물상대위를 우리가 한번 봤죠? 뭔지. 세 번째가 저당권과 용익권과의 관계라고 해서 366조 법정상권이 나오고요. 365조 일괄경매권이라는 게 나오는데 특히 일괄경매권이 중요하죠. 물론 법정상권도 중요하긴 하지만 법정상권은 제가 지상권에서 말씀드렸죠. 판례가 많고 내용이 어렵다고. 그래서 법정상권 문제는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일괄경매권을 좀 잘 봐주셔야 됩니다. 네 번째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나오고요. 이 사람이 뭐냐, 어떻게 보호가 되느냐, 왜 보호해야 되느냐,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다섯 번째로 저당권 침해에 대한 구제가 나옵니다. 저당권이 침해되었을 때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저당권의 변동이라고 해서 저당권 취득이 나오죠. 그럼 두 번째가 뭐예요? 변경 소멸이 나오겠죠. 특히 변경과 관련해서는 저당권자가 바뀌는 경우 채권 양도와 연결해서 저당권 양도가 나오게 되고요. 다시 말해서 저당권자가 바뀌는 경우가 나옵니다. 저당권자가 바뀌는 경우. 마지막이 특수저당권이라고 해서 일단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게 공동저당이란 놈과 근저당이란 놈입니다. 여기 이제 포괄자가 붙어가지고 포괄근저당이 나오고요. 포괄공동근저당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어쨌든 그 포괄자가 들어가는 건 이 두 개를 이제 합해서 나오는 것들인데 그중에 공동저당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특히 공동저당은 계산 문제가 나와요. 학계론에만 계산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민법에도 계산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공동저당에서 계산 문제가 나옵니다. 요거 나오면 찍어야 됩니다. 요거는 거의 매년 나오는 요거 잘 봐주시면. 결국 저당권에서는 저당권의 효력과 관련해서 네 가지. 저당권 효과에서 그 중에서도 특히 저당권의 효력 범위의 문제하고요. 일괄경매권 하고요. 제3취득자. 세 개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특수저당에서 근저당이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좀 집중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차는 이렇게 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412페이지에 보면 저당권의 뜻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저당이란 게 뭐냐? 우리 주택담보대출 받는 거 생각해 보세요. 의미 특징. 갑이 101호를 담보로 은행 가서 돈을 빌립니다. 자, 은행이 1억을 빌려줍니다. 그리고 갑은 101호를 담보로 제공하고요. 을은 이 101호에다가 저당권이라는 걸 취득하게 될 텐데요. 자, 이때 을의 입장에서 을은 이 101호를 점유를 하지 않습니다. 유치권자처럼 점유하면서 반환을 거절하는 게 아니고요. 점유를 안 해요. 점유는 얘가 계속해요. 을은 점유하지 않고요. 대신 이 101호의 교환 가치를 관념적으로 지배합니다. 관념적 지배.
자, 교환 가치를 관념적으로 지배한다는 말은 어려운데요. 그 의미는 별거 아니에요. 을이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야. 은행은 어떤 생각을 하지요? 갑이 돈을 갚지 않으면 101호를 경매를 넣어서 그 경매 대가로부터 자신의 채권을 우선해서 회수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그거를 교환 가치를 관념적으로 지배한다라고 말을 해요. 이 상태에서 갑이 돈을 갚으면 괜찮지만, 갑이 돈을 갚으면 저당권은 부종성에 의해서 소멸하겠지만, 갑이 돈을 갚지 않으면 이 생각을 실행에 옮기겠죠. 어떻게? 목적물을 임의경매에 넣어서 담보권 실행경매라고 그랬죠. 그 경매대가부터 후순위 권리자보다 자신이 빌려준 돈을 우선해서 변제를 받겠죠. 요거를 저당이라고 하자라고 약속을 하고요. 저당. 그걸 권리로 인정한 게 저당권이 되겠죠. 그 뜻을 봅니다.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자신의 채권의 우선 변제를 확보하기 위해서 채무자나 제3자, 즉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부동산 등 목적물을 채권자가 직접 점유하지 아니한 채 관념상으로만 지배하고 있다가 돈을 못 갚으면 경매에 넣어서 채권을 회수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실제로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경매해서 우선 변제를 받는 권리를 저당권이라 하자라고 약속을 한 거죠. 뜻을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돼요. 이번 특징 99% 법률 행위를 통해서 발생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대표적인 약정담보물권이 됩니다. 물론 극히 예외적으로 법률 규정을 통해서 취득하는 경우가 있고요. 법률 규정을 통해서 취득하는 경우 중에 하나가 상속 등이 있겠죠. 저당권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 그 채권 및 저당권은 상속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상속인은 상속을 통해서 채권 및 저당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당연히 있을 것이고요. 또 임대차가 하면 649조라고 법정 저당권이라는 게 하나 나옵니다. 그 나중에 임대차 가서 간단히 조문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담보물권의 통일성이 다 인정되죠.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의성이 인정이 됩니다. 다만 근저당권이라는 놈은 부종성이 예외 또는 부종성이 완화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공동저당에 가면 불가분성의 예외가 나와요. 공동저당에 가면. 근데 그것까지는 됐고요. 근저당권은 부종성이 완화되어 있다. 이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담보물권의 일반적 효력 당연히 인정이 되겠죠. 경매권 있고 우선변제적 효력이 있고요. 다만 동그라미 2번 저당권은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유치적 효력이 없고요. 따라서 침탈당할 일이 없으니 저당권이 침해되었을 때 물권적 청구는 인정이 되겠지만 반환 청구는 인정이 될 리가 없죠. 그런 것들이 저당권의 특징이 될 겁니다. 타물권이죠. 즉 타인 물건에 대해서 저당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물론 이때 이 타인은 꼭 채무자가 아니어도 된다 그랬죠. 이런 것들이 저당권의 일반적인 특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당권의 성립이 나왔습니다. 저당권 취득을 말하죠. 99% 뭘 통해서 취득한다 그랬죠? 법률 행위를 통해서 취득한다 그랬죠. 저당권의 성립 또는 취득. 그래서 여기에서는 법률 행위한 취득만 생각하시면 돼요.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은 또 있긴 있는데 그건 뭐 고려할 필요 없고요. 99% 법률 행위를 통한 취득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법률 행위를 통해서 저당권을 취득하려면 이 법률 행위가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가 제일 먼저 돈부터 빌려야 되죠. 갑이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서 은행에 갔다. 그럼 은행과 먼저 돈 빌리는 계약을 하겠죠. 우리가 보통 대출약정이라고 부르는 거. 그걸 이제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라고 해요. 돈 빌리는 계약입니다.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하고 담보를 제공하죠.
그러면 갑과 을 사이에는 요 101호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계약을 또 해야 되죠. 즉 계약을 두 개 하는 거예요. 돈 빌리는 계약과 저당권 설정 계약. 그런데 이 저당권은 부동산 물권이고 법률 행위니까 당연히 186조에서 뭐가 필요해요? 저당권 등기까지 되어야 저당권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당권이 성립하기 위한 경우 중에 법률 행위에 의한 성립. 그 법률 행위는 계약을 말하는데 계약이 두 개가 필요하다. 자, 여기서 계약 당사자. 금전 소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채무자와 채권자죠. 채무자를 차주라고 부르고요. 채권자를 대주라고 부르게 될 겁니다. 소비대차 계약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빌리는 사람 차주, 빌려주는 자 대주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반면에 설정계약의 당사자는 저당권 설정자와 저당권자 이렇게 부르게 돼요. 여기서 자, 채권자가 을이라면 당연히 저당권자로 등기되는 자도 을이어야 되죠. 부종성 때문에. 만약에 채권자는 을인데 저당권자로 등기되는 자가 병이라면 이 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대법원이 예외를 인정해요. 어떤 경우냐? 채무자와 채권자와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고 합의. 채권이 실질적으로 제3자에게 귀속된 경우. 자, 여기서 채권이 실질적으로 제3자에게 귀속이 됐다는 건 병이 채권자처럼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경우냐? 돈은 법인이 빌려줬는데 법인. 저당권자로 등기되는 자가 법인의 대표 개인으로 돼 있더라. 을 주식회사가 돈을 빌려줬는데 저당권자는 을 주식회사가 아니라 대표 병 이렇게 돼 있는 경우. 자, 이때 돈 받으러 대표가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얘가. 그럼 사람들이 봤을 땐 얘가 채권자처럼 보이겠죠. 등기부를 확인하지 않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 채무자, 채권자,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고 채권이 실질적으로 제3자에게 귀속이 되는 경우라고 판례는 얘기를 합니다. 이제 채권이 실질적으로 제3자에게 귀속이 되는 경우란 돈을 빌려준 건 법인인데 저당권자는 대표 개인으로 등기가 되는 등 제3자가 채권자처럼 보이는 경우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럴 때는 예외적으로 제3자 명의 저당권 등기도 유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 제3자 명의 저당권 등기는 원칙과 예외로 나눠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자와의 관계인데요. 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일 수도 있고 제3자일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저당권 설정자는 누구를 생각하냐면 요 담보물 소유자를 생각하시면 돼요. 요 101호 소유자가 누구냐? 자, 갑이 돈을 빌리면서 갑이 대출 약정을 갑이 해요. 채무자가 갑이야. 101호가 갑소유야. 그럼 설정자도 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돈은 갑이 빌리는데 101호는 아버님 정소유야. 그러니까 아버님이 담보를 제공해. 이때 아버님은 채무자는 아니면서 담보를 제공하죠. 이런 사람들을 물상보증인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저당권 설정자는 꼭 채무자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당권 설정자는 담보물 소유자를 생각하시면 돼요. 즉 채무자 또는 제3자일 수가 있습니다. 그 제3자를 뭐라 한다? 물상보증인. 자, 413페이지. 저당권 성립의 1번 법률 행위한 성립. 양가로 1, 양가로 2, 양가로 3. 그 중에 동그라미 1번 설정자, 채무자 또는 제3자. 따라서 1번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채무자로 등기돼서 무효등기입니다. 갑이 돈을 빌리면서 채무자가 정으로 등기돼. 그럼 안 돼요. 채무자는 갑으로 등기돼야 돼. 다만 목적물이 정소유. 이건 괜찮다.
자, 채무자가 아니면서 담보물을 제공하는 사람을 물상보증이라고 하게 됩니다. 반면에 동그라미 2번 저당권자는 채권자여야 되고요. 기억, 채권자가 아닌 제3자 이름으로 된 저당권 등기는 원칙 무효입니다. 그런데 니은 예외적으로 유효한 경우가 있다. 한 장 넘겨보면 제3자 명의로 저당권 등기하는 데 대해서 합의가 있고 채권이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 특히 시험에 나올 때는요. 합의가 된 경우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채권이 실질적으로 제3자에게 귀속이 된 경우를 빼고 채무자, 채권자,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는 경우라고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유효한 등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법률 행위를 통해서 저당권을 취득하는 게 보통이고요. 414페이지 2번, 3번은 안 보셔도 됩니다. 자, 4번으로 갑니다. 저당권의 객체. 자, 아까 저당권자는, 자, 우리는 지금 저당권의 성립을 보고 있고요. 그죠? 계약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저당권이 성립하기 위한 그 객체. 저당권자는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죠. 따라서 이 101호에 저당권자가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등기나 등록을 통해서 공시를 하도록 하고 있어요. 저당권자가 101호를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육안으로 봤을 때는 저 101호에 저당권자가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등기 등록을 통해서 공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등기 등록이 가능한 것만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민법상 저당권의 객체는 부동산, 토지하고 건물이죠. 그리고 지상권, 전세권. 딱 요것만 저당권의 객체가 됩니다. 특히 지상권이라는 권리나 전세권이라는 권리도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는 거. 물론 특별법에 의하여 임목이라든가 이런 것도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는 있죠. 일단 민법상 객체는 이런 거다. 결과적으로 등기 등록이 가능한 것들, 이게 저당권의 객체가 된다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피담보 채권이라고 되어 있죠. 저당권에 의하여 우선 변제로 확보할 수 있는 채권. 일단 보통은 금전 채권이 되겠죠. 근데 꼭 금전 채권만 되는 건 아닙니다. 현재는 금전 채권이 아니어도 나중에 금전 채권으로 바뀔 수 있는 거. 이것도 저당권으로 담보할 수 있고요. 현재 채권뿐만 아니라 장래 발생하는 채권도 미리 저당권으로 담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래 발생하는 액수가 정해져 있지 않은 채권, 이걸 장래 발생하는 불특정 채권이라고 하는데요. 그 장래 발생하는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이라는 것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채권자 여럿을 채권 여러 개를 묶어서 하나의 저당권으로 담보할 수 있습니다. 의리가백에 1,000만 원 빌려줬다. 한 달 뒤에 2,000만 원 빌려줬다. 또 한 달 뒤에 7,000만 원 빌려줬다. 액수가 너무 커졌다. 그러면 기존에 빌려줬던 1,000만 원, 2,000만 원에다가 지금 빌려준 7,000만 원 합쳐가지고 1억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채권 여러 개. 채권 여러 개를 묶어서 하나의 저당권으로 담보할 수 있겠죠. 또 채무자가 다른 여러 개의 채권. 갑을 병에게 정이 각각 1,000만 원씩 빌려주고 담보는 갑이 제공하면서 여기다 정이 저당권 하나 설정한 다음 이 저당권을 갑에게 빌려준 1,000만 원뿐만 아니라 병에 빌려준 1,000만 원까지 합쳐서 3,000만 원 담보 목적의 저당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갑은 자신이 빌려준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채무자로서 담보를 제공한 거지만 병이 빌린 1,000만 원씩 2,000만 원에 대해서는 물상 보증인의 지위에 있게 되겠죠. 이것도 되고요. 채권자가 다른 수개의 채권을 묶을 수도 있어요. 을이 갑에게 5,000만 원, 병이 을에게 3,000만 원, 병이 갑에게 3,000만 원, 을이 5,000만 원 갑에게, 병이 3,000만 원, 정이 2,000만 원. 요 세 개의 채권을 갑이 제공한 101호에 각각 저당권을 설정해도 되지만 하나의 저당권을 설정하고
을하고 병하고 정이 각각 5대 3대 2의 비율로 을이 10분의 5, 병이 10분의 3, 정이 10분의 2. 즉 채권액의 비율로 하나의 저당권을 준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소유권을 여러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 공유라 그랬죠. 반면에 하나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여러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 준공유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것도 가능하다. 이런 것들이 피담보 채권에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415페이지 5번에 피담보 채권 뜻이 있고 양가로 이번에 내용이 있죠. 1번 금전 채권이 원칙이다. 아니어도 된다. 장래 채권도 된다. 불특정 채권까지 된다. 수개의 채권과 해서 기억, 니은, 디귿. 특히 디귿 출제가 된 적이 있죠. 채권자 여럿을 묶어서 하나의 저당권을 준공유할 수도 있다. 채권액의 비율로. 여기 지분 비율이 되는 거죠. 이렇게 저당권 성립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저당권의 효력이 나왔습니다. 저당권의 가장 기본이 되는 효력이 경매권과 우선변제권이라고 했죠. 그 경매권과 우선변제권 외에 그 다음에 이제 부수적인 효력들. 자, 1번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아주 중요하죠.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효력 첫째 피담보 채권의 범위가 나오고요. 두 번째 목적물의 범위가 나오는데 이 피담보 채권의 범위와 목적물의 범위는 둘 다 공통적으로 목적물이 경매가 되는 경우를 생각하세요. 경매. 목적물이 경매가 되는 경우에 첫째 피담보 채권의 범위란 저당권자가 경매 대가로부터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 받는 범위, 그게 이 피담보 채권의 범위고요. 360조에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이렉트로 물어본 적도 있죠. 360조 자체를. 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원본이 뭐예요? 빌려준 돈, 원금, 우리가 부르는 원금. 이자, 요 이자는 약정이자를 말합니다. 원본과 이자, 원금과 약정이자는 당연하겠죠. 당연한 거. 그다음 위약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위약금은요. 당사자 사이에 돈을 빌려주는 계약을 하면서 특약을 하는 경우에 특약. 돈을 못 갚으면 얼마를 배상한다. 우리 특히 이제 사채업자한테 이런 거 많이 하죠. 돈을 못 갚으면 뭐 신장을 떼준다 뭐 이런 거. 물론 이제 신장 떼준다 이런 것들은 반사회 질서적인 계약이지만 1억을 빌리면서 제때 돈을 못 갚으면 5천만 원을 따로 배상한다. 와 같이 특약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 그게 위약금 특약이에요. 이 특약이 등기가 되어 있으면 이것도 경매대가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배당을 해줍니다. 위약금. 네 번째, 저당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이라고 되죠.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을 우리가 지연배상 또는 지연이자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연체이자 생각하시면 돼요. 연체이자는 이자라고 되어 있지만 손해배상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약정이자보다 이율이 세지요. 손해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때 이 지연배상은 당연히 등기가 안 돼 있어도 배당을 해주긴 하는데 다만 요거는 원본 이행기를 경과한 후 1년분에 한해서만 배당을 해줍니다. 후순위 권리자도 뭐 먹을 게 좀 있어야 되겠죠. 배당받을 게 있어야 되니까 후순위 권리자를 고려해서 지연배상은 원본의 이행기를 경과한 후 1년분에 한해서만 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저당권 실행비용이죠. 저당권 실행비용은 감정평가비용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것들 우선 면제 받는데 특히 지연배상 1년분 때문에 현실적으로 저당권보다는 근저당권이 훨씬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근저당권은 지연배상에 대해서 1년분에 한한다라는 제한을 받질 않아요. 일반 저당권은 지연배상은 1년분에 한한다는 거. 일단 피담보 채권의 범위는 그렇게
360조를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조문 기억하시고 밑에 기억에 표가 있죠. 그 중에서도 특히 위약금하고 지연배상 조심해 주시면 되고요. 이 이외에는 안 돼요. 딱 여기에 이렇게 열거되어 있는 것만 우선 면제 받습니다. 이걸 한정적 열거조항 이렇게 부릅니다. 이거 이외의 거는 안 된단 말이죠. 이거 이외의 거는. 그 정도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중요한 게 목적물의 범위입니다. 자, 목적물의 범위도 목적물이 경매가 되는 걸 전제로 해서 쉽게 생각하세요. 이걸 경락받은 사람은 어디까지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문제가 목적물의 범위입니다. 자, 저당권의 객체가 부동산, 지상권, 전세권이라고 했는데, 자, 부동산을 좀 생각을 해보면요. 토지하고 건물이 있죠.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됐다. 경락인은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다. 건물의 저당권이 설정됐다. 경락인은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다. 플러스 이 토지나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부합물, 종물, 마지막으로 토지 건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 여기에도 저당권 효력이 미치느냐의 문제가 목적물의 범위예요. 부합물, 종물, 과실에도 저당권 효력이 미치느냐의 문제. 자, 여기서 원칙적으로 부합물, 저당권 효력이 미칩니다. 종물, 저당권 효력이 미칩니다. 과실, 원칙적으로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자, 먼저 부합물. 부합물은 토지나 건물의 구성 부분을 말합니다. 예컨대 주유소 부지에 매립되어 있는 유류 저장 탱크. 주유소 부지에 매립되어 있는 유류 저장 탱크. 전형적인 부합물입니다. 토지의 일부죠. 그 다음에 건물이 증축이 된 경우,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에 부합이 됐다. 그럼 기존 건물에 설정되어 있던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된 증축 부분에도 미친다. 그래서 우리 부합에서 봤죠? 기존 건물 저당권 실행 경매 당시 경매법원이 부합된 증축 부분을 누락하고 경매 목적물로 평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경락인은 부합된 증축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랬죠.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합물. 자, 종물. 종물은 토지 건물과는 독립한 별도의 물건이면서 플러스 독립물이면서 토지 건물의 주된 용도에 필요한 물건. 요게 종물이에요. 예를 들어 주유소의 주유기. 주유소의 주된 용도가 주유잖아요. 그 주유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예요? 주유기. 이런 게 종물이 됩니다. 이렇게 부합물 종물에도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데, 첫째, 이 부합물 종물은 저당권이 설정되기 전 부합물 종물이냐, 저당권 설정 이후 부합물 종물이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종물과 관련해서는 종된 권리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쳐요. 종된 권리에도. 그래서 갑소유 땅에 을이 건물을 갖고 있고 이 땅에 대해서 지상권이라든가 전세권이라든가 토지 임차권 따위를 갖고 있을 때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건물 소유를 위한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에도 효력이 미친다. 즉 저당권 실행 경매를 통해서 건물을 경락받은 사람은 건물 소유권뿐만 아니라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도 취득한다. 이렇게 될 것이고요. 나아가 101호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101호 소유자, 구분 소유권이라고 부르죠. 이 사람이 땅에 대해서 갖고 있는 권리, 대지 사용권. 여기에도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따라서 101호에 설정된 저당권 실행 경매를 통하여 구분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뭐도 취득한다. 대지 사용권도 취득한다. 이렇게 종된 권리에도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는 거. 세 번째, 부합물 종물에도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라는 이 규정은 임의 규정입니다.
그 말은 당사자가 처음에 저당권 설정 계약을 할 때 부합물 종물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라고 얼마든지 약정할 수 있다. 임의 규정이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과실에는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101호 임차인이 있었고 월세를 1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더라. 집주인한테. 요 월세 100만 원이 과실이죠. 이 과실에는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아요. 다만 101호가 경매가 시작이 돼서 101호가 압류가 된 후에 예외죠. 목적물이 압류가 된 후에 그 압류가 된 후에는 과실에도 저당권 효력이 미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목적물의 범위예요. 이런 것들 일단 기억나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다음 중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것을 고르면 해서 박스 안에 부합물, 종물 그리고 아닌 것들을 섞어놓고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것을 골라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단 말이죠. 그런 거 골라낼 수 있어요. 아, 이건 부합물. 아, 이건 종물. 아, 이건 부합물도 종물도 아니네. 이런 식으로 딱딱딱 골라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목적물의 범위에서 마지막으로 보셔야 될 게 물상대위죠. 갑소유 땅에 저당권자 을이 있었는데 땅이 수용이 됐다. 그럼 저당권자는 더 이상 토지를 경매에선 우선 변제 받을 수가 없고 갑이 받게 되는 보상금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이게 물상대위라고 그랬죠. 그런데 첫째,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해야 돼. 특히 보상금 따위가 갑에게 지급이 되어버리면 갑의 다른 재산하고 섞여버려요. 즉 특정성을 상실해버려요. 물권의 객체는 특정성이 있어야 되는데 보상금이 갑에게 지급이 되어버리면 갑의 다른 재산하고 섞여버린단 말이에요. 통장에 들어가 버리면 갑의 기존 돈하고 섞여버린단 말이죠. 따라서 지급이 되기 전에 지급을 하지 못하도록 압류를 해야 돼요. 여기서 이 압류 꼭 저당권자가 할 필요는 없고 제3자가 압류해놨다면 물상대위 할 수 있다. 첫 번째. 두 번째, 보상금에 대해서 갑의 다른 채권자 병이 있었어요. 얘가 저당권자보다 먼저 법원으로 달려가서 이거 제가 받게 해주세요. 그래서 법원이 그래 네가 받아라. 이렇게 법원이 갑이 아닌 갑의 채권자 네가 받아라. 이걸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이라고 해요. 이렇게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통해서 보상금 채권이 병에게 넘어갔다 하더라도 제3자에게 넘어갔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제3자에게 지급이 되기 전이라면 여전히 쫓아가는 게 뭐예요? 추급. 자신의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갑이 대토를 받았어요. 수용된 땅 대신 다른 땅을 받았어요. 여기에 대해서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어떻게 행사하느냐? 이게 경매가 되면 법원으로 달려가서 나도 배당해 주세요라고 배당을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배당 요구는 법원이 날짜를 정해요. 요때까지 배당을 요구해라. 그 배당 요구 날짜 마지막 날을 배당 요구 종기라고 합니다. 그 배당 요구 종기까지 잽싸게 법원 달려가서 배당을 요구해야 돼요. 결론, 목적물이 멸실훼손 공용징수되고 가치 변형물이 남게 되면 그 가치 변형물부터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단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땅의 저당권자로 등기됐다는 사실만으로 우선 변제 받을 수가 없고 적극적으로 물상대위권을 행사해라. 첫째, 보상금이 지급되기 전, 설령 제3자에게 이전됐다 하더라도 그놈한테 지급되기 전 압류해라. 물론 이 압류는 꼭 제3자가 저당권자가 할 필요는 없다. 대토 등이 경매가 되면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을 요구해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물상대위권을 행사해라. 만약에 을이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아서 제3자가 받아갔다. 더 이상 제3자한테 쫓아가서
나한테 내놔라. 부당이득 반환 따위를 청구할 수는 없다. 이렇게 물상대위와 관련해서 이 물상대위가 뭐며 이걸 어떻게 언제까지 행사하는가까지를 시험 문제 냅니다. 이게 목적물의 범위예요. 조금 어렵죠. 417페이지 양가로 2번 목적물의 범위 의의가 있고요. 민법 규정에 358조 부합물 종물에도 미친다. 그러나 법률 규정이나 설정 행위로 다른 약정할 수 있고 다른 약정하면 미치지 않는다. 임의 규정이죠. 기억의 A 원칙 부합물 저당권 설정 전후를 불문한다. 주유소 대지에 매설된 유류저장 탱크와 판례 아까 말씀드렸죠. 증축 부분의 저당권에 미친다. 증축 부분이 부합됐다면 경락이는 부합된 증축 부분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음 페이지 C 위에서 5번째 토지 저당권 여력은 토지의 부합물 종물에도 미치는데 토지 위의 건물 보존 등기된 수목의 집단인 임목 벽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미분리 과실 농작물 미채굴 광물 이건 토지의 부합물도 아니고 종물도 아니니까 당연히 토지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니은 종물에도 미치고 확대하자 종된 권리에도 미친다. 가 저당권 설정 전후를 묻지 않는다. 그 다음 다 종된 권리에도 효력이 미친다. 건물 소유자가 토지에서 갖고 있는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에도 미치고 전유 부분에 설정된 저당권 효력 라 대지 사용권에도 미친다. 이런 것들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당연히 오른쪽 맨 위에 저당 목적물로부터 분리 반출되어 버린 부합물 종물에는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겠죠. 3번 과실에는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지만 목적물이 압류가 된 후에는 미친다. 그래서 기출문제 이렇게 나와요. 특별한 약정이 없을 때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것을 몽땅 골라라. 그럼 부합물 종물을 찾으라는 거예요. 기억 저당 목적인 건물이 증축됐고 독립성이 없어. 그럼 부합됐죠. 건물 소유 목적 토지 임차인이 건물의 저당권 설정할 때 그 건물 저당권 효력은 토지 임차권에도 미치죠. 디귿 전유분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대지 사용권에도 미치죠. 그러니까 기억, 니은, 디귿 세 곳에 다 미친다. 이런 식으로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시험 문제 다이렉트로 출제가 됩니다. 기억하셔야 되고요. 다음 페이지 물상대위가 나왔죠. 물상대위란 저당권을 우리 민법 질권 342조에서 규정을 두고 있고 370조에서 준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상대위란 저당 목적물이 멸실해서는 공용징수 딱 세 가지예요. 그리고 이 공용징수는 강제 수용만을 말합니다. 협의 수용됐을 때는 물상대위 안 됩니다. 강제 수용 보상금만이 가치 변형물이에요. 어쨌든 그런 경우에 저당권 행사할 수 있는데 지급이나 인도 전에 압류하도록 하고 있죠. 의의가 있고요. 동그라미 2번에 요건 기억. 그중에 조심할 거 두 번째 줄. 목적물이 멸실해서는 공용징수돼야 되기 때문에 목적물을 팔았거나 임대차 했을 때 차임이라든가 협의 수용 보상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물상대위 할 수 없다. 디귿 지급 전에 압류하라. 이 압류는 꼭 저당권자가 할 필요가 없다. 3번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적극적으로 행사해라. 어떻게? 압류해서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받거나 언제까지? 지급 전까지. 또는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을 요구하는 방법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물상대위권을 행사해라. 3번의 기억. 자, 오른쪽 핵심 판례 1번. 보상금 채권이 타인에게 이전됐다 하더라도 그게 지급이 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쫓아가서 추급해서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2번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을 요구해라. 그런데 그렇게 안 했어. 그래서 2번의 8번째 줄 다른 채권자가 보상금을 받아가 버렸다면 을은 그 다른 채권자를 쫓아가서 내가 물상대위 했다면 내가 먼저 받는 거다. 너는 부당하게 받은 거다. 나한테 반환하라. 이따위 소리 못한다. 2번까지만 기억합니다. 3번은 나중에 볼 것이고요. 그래서 핵심 판례 1번, 2번 정도까지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이렇게 목적물의 멸실, 훼손, 공용징수가 된 경우 물상대위라는 제도가 인정이 되며 이 물상대위권을 언제까지 어떻게 행사할 것인가 까지는 기억을 좀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저당권의 효력을 보고 있고요. 자, 422페이지에 가면 물상대위가 따로 나왔죠. 동그라미 1번.
대위할 물건, 보상금이 제3자에서 압류된 경우에도 물상대위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1번 틀렸죠. 2번, 저당권이 저당권의 목적일 때도 물상대위할 수 있죠. 뭐에 대해서?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물상대위하면 되죠. 전세권이 소멸하게 되면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돌려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전세권의 저당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전세권자가 돌려받는 전세금에 대해서 지급하지 못하라 압류한 다음에 자기가 직접 가서 전세금 받아내면 되죠. 물상대위할 수 있다. 3번, 저당권 설정자에게 대위할 물건이 인도가 돼버렸어요. 인도 후 압류 안 되죠. 전에 압류하라 그랬죠.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라 그랬죠. 근데 지급 또는 인도 후에 압류했으니까 물상대위 할 수 없겠죠. 4번이 답이죠. 보험금에 대해서도 물상대위 할 수 있죠. 근데 5번은 뭐라고 돼 있어요? 협의 취득이라고 돼 있죠. 협의 취득 보상금에 대해서는 물상대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그래서 옳은 거 4번. 이런 식으로 물상대위 자체를 시험 문제 내기도 합니다. 자, 5번, 2번에 저당권 실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두 개는 안 봐도 되죠. 저당권 세력 중에서 경매권 및 우선변제권은 우리 시험에 거의 나오지 않고요. 경매권에서는 실행 절차, 경매 절차의 문제가 일단 있고요. 절차. 우선변제와 관련해서는 다른 권리와의 선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어떤 권리가 우선하는가. 근데 요거는 2차 과목 부동산 중개사법 중개실무에서 주로 출제가 나올 수가 있고요. 민법에서는 거의 출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이번에 저당권 실행과 423페이지 우선변제 효력은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는데 다만 우선변제 효력과 관해서 한 장을 넘겨보면 424페이지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2번 전세권에 대한 관계. 이건 우리 전세권에서 한번 본 적 있죠. 전세권이 최선순위인 경우와 전세권이 선순위 저당권보다는 후순위인 경우로 나눠서 본 적이 있잖아요. 특히 이 경우. 저당권자가 경매를 넣었을 때 전세권은 소멸하지 않지만 전세권자가 배당을 요구하면 소멸한다. 이런 거 보신 적 있죠? 그것만 좀 염두에 두시고 봐주시면 됩니다. 424페이지에 양가로 2번 저당권자의 우선적 지위와 관련해서 동그라미 2번 전세권자의 관계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린 지금 저당권의 효력을 보고 있고요. 범위까지 봤습니다. 나머지 3개 남았죠. 요거 이제 시간을 좀 달리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25페이지 4번의 법정상권부터는 다음 시간에 살펴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